아버지, 솔직히 재산도 별로 없으시면서 우리한테 무슨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이영호라고 합니다. 퇴직한 교사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또래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말은 바로 제 큰아들이 한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와 아내 경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직에서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경자는 평생 집안일만 하며 저를 내조해준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 집은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정원에 채소를 기르고 마당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지내는 게 참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세월은 가혹합니다. 저는 당뇨병으로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경자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했죠. 병원 가는 일도 잦아졌고, 가끔은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의지할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작년 겨울,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경자 혼자서는 저를 일으킬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우리 부부는 은연중에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정말 자식들과 함께 살 때가 온 걸까? 물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외로웠고 무엇보다 건강상의 문제들이 하나둘 늘어가니 불안했죠. 세 자식이 모두 출가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 도훈이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딸 수진이는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막내 지훈이는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모두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선뜻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했죠.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느라, 교육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큰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경자와 함께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는 정말 하루 세끼 먹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식들이 집에 오는 횟수가 부쩍 줄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보였는데, 이제는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보는 정도였죠.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경자와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미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늙고 병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경자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 친구 중에 자식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하소연하는 걸 들으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대로 TV도 못 보고 손자들 시끄럽다고 하면 미안해서 방에만 있어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도 나중에 그런 신세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교사였으니까
자식 교육만큼은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효도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큰아들 도훈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모범적이었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까지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계속 돌았어요. 혹시나 해서 경자에게 물어봤죠. 자식들이 우리를 정말 모실 생각이 있을까? 그런데 경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요즘 자식들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며칠 뒤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명절이 기다려졌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까 정말 설레더라고요. 경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말이에요. 갈비찜, 잡채, 전.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장 보러 다니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정성껏 준비했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집이 시끌벅적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특히 큰아들 도훈이가 온다니까 더욱 그랬죠. 아무래도 장남이니까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고민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명절 당일 아침, 저희는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경자는 마지막 손질을 하느라 바빴고, 저는 집 앞마당도 쓸고 대청마루도 닦았죠. 혹시 자식들이 불편해할까 봐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웃기네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했을까요? 도훈이 가족이 먼저 도착했어요. 손자 둘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이런 순간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도 반갑게 인사하고 도훈이도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어서 딸 수진이와 사위, 그리고 막내 지훈이까지 모두 도착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까 집안이 북적북적했어요. 손자들 웃음소리, 어른들 대화소리. 이런 게 바로 가족의 정이구나 싶었죠. 경자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면서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은 정말 화목했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음식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경자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저도 자식들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자식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상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뭔가 진지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경자를 도우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우리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경자도 눈치챘는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우리가 있는데 우리 이야기를 저렇게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할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저희가 거실로 나가자 자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을 텐데 말이에요. 한참을 그러다가 큰아들 도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온 이야기는 예상과는 달랐어요. 우리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시골에서 둘이서만 사시기엔 위험하지 않냐는 거였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우리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어요. 역시 내가 키운 자식들이야 부모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상황이 좀 이상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자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말하는 거예요. 도훈이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고, 수진이는 학원 운영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지훈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이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구나. 우리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서로 피하려고 하는구나. 그제서야 아까 왜 그렇게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이야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말꼬리를 잡으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거 아냐? 야, 내가 회사 일로 얼마나 바쁜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재산도 별로 없으시잖아. 모셔봤자 우리만 힘들어지는 거야. 차라리 내가 모셔. 웃기지 마. 우리 집은 좁다고. 그리고 솔직히 두 분 모시면 생활비 부담도 장난 아니야. 간병비에 병원비까지 생각해봐. 저와 경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거기 없는 것처럼 우리를 물건 취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들일까? 이렇게 차갑게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특히 큰아들이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부모님 재산도 별로 없으시잖아.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모실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교육시키느라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경자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계속 서로 탓만했어요. 누구 하나 진심으로 우리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 핑계만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럴까?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자식들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면서 흐지부지 헤어졌죠. 하지만 저와 경자는 그들의 본심을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이들에게 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경자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경자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저 아이들한테 짐이 된 걸까?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한테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렇게 떠넘김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자식들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 과연 그럴까?
그 순간부터 뭔가 다른 계획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자식들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큰아들 도훈이가 먼저 연락을 했죠. 아버지, 지난번에 제대로 이야기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정리하자고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했어요. 혹시 지난번에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랬던 거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줄까 싶어서요. 경자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도 정성스럽게 차를 끓이고, 과일도 깎아놓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준비하더라고요. 이미 지난번에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고마웠어요. 자식들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뭔가 더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식이었어요. 손자들도 이번에는 안 데려왔더라고요. 어른들끼리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였죠. 큰아들 도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도훈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기가 장남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회사에서도 요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리 많지 않으시잖아요. 이 집이랑 약간의 예금이 전부고요. 그런데 요양이나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모셔봤자 결국 저희 돈만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우리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익이 없으니까 손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번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돈으로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 돈이 별로 없다고 하니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딸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자기도 학원 운영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학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임대료며 강사비며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자기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돌봐야 하고 남편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서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가 한 말 중에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간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 친구 중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지옥 같다고 하거든요. 밤잠도 못 자고 자기 생활은 아예 포기해야 하고 저도 그런 희생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존재가 된 건가? 그동안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한 희생은 뭐가 되는 건가? 특히 수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하면 그 아이가 학원비 못 내서 울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때 경자가 자기 옷 사는 돈을 모아서 학원비를 대줬는데 지금은 그런 기억도 없는 것 같았어요. 막내 지훈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자기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투가 정말 차가웠어요. 아버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부모님을 모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제가 한 달에 버는 돈도 일정하지 않고 저축한 것도 별로 없어서요. 부모님을 모시면 제가 무너져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지훈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은 누가 댔는데
자취방 보증금은 누가 마련해 줬는데 그런 건 다 까먹고 지금은 자기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때 도훈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부모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저희는 가끔씩 문안 인사드리고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요양원이라고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없다고 투정 부리면서요. 경자는 옆에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수진이가 거기에 덧붙였어요. 맞아요. 요즘 요양원도 시설이 좋다고 하던데요. 거기서 또래분들하고 어울리시면 오히려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편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지훈이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양원비도 부모님 재산으로 충당하시면 되잖아요. 집도 팔고 예금도 있으시니까요. 아, 결국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우리 재산으로 요양원비를 대라는 거였죠.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들이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요양원비로 다 써버리고 자기들은 나중에 남은 게 있으면 그때 가져가겠다는 속셈인 거예요. 정말 계산적이고 차가운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우리가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도 상관없다는 거냐? 그런데 대답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도훈이가 말하길 요즘 요양원은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도 좋아서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위한 배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들 편의를 위한 거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경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프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런 건 요양원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요양원에 맡겨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야기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와 경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 정말 요양원에 가서 외롭게 늙어 죽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부모일까? 과연 그럴까? 그날 밤 경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자식들 말처럼 별것 없는 사람들인지.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시혜를 바라지 않기로 했거든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시끄럽던 집이 갑자기 적막해지니까 더욱 쓸쓸했죠. 경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친 경자가 식탁에 앉더니 한참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있었죠. 그런데 그 침묵이 참 무거웠어요. 서로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침묵이었거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경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저 아이들한테 짐이 된 걸까?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저는 경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이 차갑더라고요. 보통 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아마 충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자가 받은 상처가 더 클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엄마니까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더 컸을 테고요. 아니야. 우리가 짐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인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자식들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특히 큰아들이 한 말들이요. 부모님 재산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모셔봤자 우리만 힘들어져요. 그런 말들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경자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자꾸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잠 못 자. 경자가 대답했어요. 응, 계속 생각이 나서.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주로 자식들 어릴 때 이야기였어요. 도훈이가 초등학교 때 상장 받아왔을 때, 수진이가 중학교 때 첫사랑 때문에 울던 때, 지훈이가 고등학교 때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들.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더 서글펐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계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걸까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경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건 아닌지, 어디서 교육을 잘못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교사였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키운 게 되었으니까요. 효도라는 게 뭔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뭔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돈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부모의 가치도 재산으로 매기고 효도도 손익계산으로 따지게 된 거죠.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경자가 아침을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어깨도 처져 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침 뉴스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그런데 아침을 다 먹고 나서 경자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자도 어제 자식들 말에 많이 흔들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식들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집 안에만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마당에 나가서 채소도 돌보고 산책도 했을 텐데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저녁 무렵 전화가 왔어요. 둘째 수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받았는데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제 이야기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기들도 고민이 많다는 거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자기들 편의를 위한 말을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포장하는 게 더 밉더라고요. 저는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런 가식적인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자가 물었어요. 누구였어? 수진이야. 별거 아니야.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경자에게 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늙었나 봐. 경자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자식들한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아팠어요. 경자가 자신을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한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도 비슷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 걸까? 자식들의 시혜에만 의존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일까? 자식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부모일까? 아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동정이나 시혜를 바라지 말자.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런 결심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경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서울 나들이 한번 가볼까? 경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평소에 서울 가자고 하면 사람 많고 복잡하다고 싫어했거든요. 갑자기 서울은 왜? 경자가 물었어요. 저는 일부러 가벼운 톤으로 말했죠. 그냥 오랜만에 나가서 바람도 쐴 겸 쇼핑도 하고.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물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경자에게 미리 말하고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어요. 요즘 시니어들이 어떻게 사는지, 노후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지. 그러다가 실버타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요즘에는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니 서울 근교에 괜찮은 곳들이 있었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경자는 처음에는 서울 가기를 싫어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지하철 타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죠.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도 할 겸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요. 결국 경자가 마지못해
따라오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경자가 물었어요. 정말 그냥 나들이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라 그런지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한번 보고 싶은 곳이 있어. 실버타운이라고 하는데. 경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실버타운, 그게 뭐야? 저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들을 경자에게 설명했어요. 요즘에는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시설이 있다는 것.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 경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곳이 정말 있어.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까? 경자의 첫 번째 걱정은 역시 돈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인터넷에서는 구체적인 비용이 잘 나와 있지 않았어서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한참을 가야 했어요. 경자는 중간중간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 줬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고급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입구에서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로비도 호텔 같았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듣다 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어르신들께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시설 투어도 해줬어요. 개인 아파트는 50평 정도 되는데 정말 깔끔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이 모두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화장실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공용 시설도 정말 훌륭했어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카페. 마치 리조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요가, 댄스, 서예, 원예.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경자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설을 보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원예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평소에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었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입주 보증금이 1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0억이라고요? 경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네,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보증금은 나중에 나가실 때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10억.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에게는 자식들이 모르는 돈이 있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저축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사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았죠. 경자도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그렇게 40년 넘게 모은 돈이 꽤 됐어요. 특히 큰 도움이 된 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농지였는데 개발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몇 년 전에 팔았는데 그 돈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도 있었고 그동안 넣어둔 적금들도 있었어요. 다 합치면 15억 정도는 됐어요. 자식들한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괜히 기대하거나 미리 계산할까 봐서요. 경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살았죠. 나중에 정말 급할 때나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 때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자식들을 위해 아껴둘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경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정말 여기 들어갈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경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10억이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충분하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충분해. 오히려 남을 거야. 그 순간 경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뭔가 결심이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정말 여기서 살아볼까? 아이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저는 경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그곳에서 살 것인지, 언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자식들에게는 언제 얘기할 것인지.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경자가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설렜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의 시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진짜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만의 길을 가는 거죠. 실버타운을 다녀온 지 며칠 후 큰아들 도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또 모이자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이야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앉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는 거였죠.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 대충 짐작이 됐거든요. 아마 요양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재산 처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알았다. 이번 주말에 오너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경자와 함께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경자에게 자식들이 온다고 말했더니 경자도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또 우리 때문에 모인다는 거지. 경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진 느낌도 있었어요. 2주 내내 저희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실버타운 입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필요한 서류들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계획이었죠. 주말이 되어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손자들은 데려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른들끼리만 심각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데 자식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달랐어요. 지난번보다 더 결연한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러면서 뭔가 메모해온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일단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적당하고요. 도훈이가 말하는 걸 보니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네.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요즘 요양원들은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서 또래분들하고 어울리시면 오히려 더 즐거우실 것 같아요. 마치 우리를 위한 배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산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막내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그런데 요양원비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형편이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도훈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가 계산해봤는데 이 집을 팔고 예금을 합치면 요양원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이 벌써 우리 재산을 계산해 놨구나. 경자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수진이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부모님, 솔직히 이 집도 너무 크잖아요. 두 분이서 살기에는 관리도 힘드시고요. 팔아서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돈이 남으면 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도훈이가 대답했어요. 그건 저희끼리 나눠서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에 보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분배를 생각하고 있다니. 그것도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들일까 싶었어요. 지훈이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세금까지 계산해 놨다니.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훈이가 말하길 집을 팔면 대략 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까지 합하면 7에 8억 정도 될 거라고 계산해 놨더라고요. 요양원비로 한 3에 4억 정도 들어갈 테니까 3에 4억 정도는 남을 거예요. 그걸 저희 셋이서 나눠 가지면 되고요. 수진이가 말하는데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7에 8억이라고?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가 실제로 가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시죠? 숨겨놓으신 돈이나 그런 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숨겨놓은 돈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 뭐가 더 있기를 바라냐? 지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그 순간 경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계획이라니.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놨구나. 경자의 목소리에는 서글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식들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도훈이가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급하게 되면 힘드시잖아요. 정말 말을 잘 하더라고요. 자기들 편의를 위한 일을 우리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정말 능숙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식이 다 보였어요. 수진이가 또 말했어요. 부모님, 저희도 이런 이야기하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또 똑같은 핑계였어요. 그날 대화는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자식들은 우리가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와 경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분배까지 계산해 놨다니. 여보,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 자식들 맞나? 경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이고 차가운 아이들이 됐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자식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가야죠. 그날 밤 경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버타운 입주 시기, 자식들에게 언제 발표할지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이제 정말 실행에 옮길 때가 왔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저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어. 경자가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봤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와 경자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실버타운과 정식 계약을 했고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준비했죠. 이사 날짜도 정했어요. 한 달 후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지였어요. 경자와 상의해서 이번 주말에 다시 모이자고 연락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죠. 다음 주말에 너희들 다시 한번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도훈이에게 전화했을 때 도훈이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버지.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도훈이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요양원 가기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산 정리도 자기들 뜻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죠. 그 주 내내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도 전화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고,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힘들다. 이렇게만 말했죠. 자식들의 기대감을 더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경자도 이번 주는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처럼 말이에요. 가끔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여보, 저 아이들 표정이 어떨까? 하면서요. 드디어 그 주말이 왔어요.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그만큼 기대가 컸던 거죠. 표정들도 밝았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들을 것처럼 말이에요. 식사 시간에도 자식들은 계속 눈치를 봤어요. 언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조금 더 기다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어요. 자식들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도훈이는 메모장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적으려고 했나 봐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해줘서 고마웠다. 그래서 우리도 결정을 내렸다. 자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원하던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식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도훈이가 먼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깐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곳이 따로 있다. 실버타운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살기로 했다. 자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실버타운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실버타운이 뭐예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고급 주거시설이라는 것,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설이 있다는 것. 처음에 자식들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런 곳이 있구나. 좋네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마 요양원보다는 체면이 서는 곳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다음 말을 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좀 든다. 입주 보증금이 10억이고 월 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야.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10억이요. 아버지, 그건 너무 비싸죠. 우리 형편으로는 무리예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 자기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훈이는 아예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세요. 10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때 제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낼 필요 없다. 우리가 낼 거니까. 자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훈이가 물었어요. 우리가 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저는 경자를 바라봤어요.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있다. 15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 그 순간 자식들의 입이 다 벌어졌어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도훈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15억이요? 정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평생 모은 저축,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준 땅을 판 돈, 퇴직금. 그런 것들을 합치면 15억 정도 된다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이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너희들이 미리 계산하고 기대할까 봐서. 그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좌절감, 분노, 후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시게요? 실버타운에서 다 써버리실 거예요? 벌써 걱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 몫이 줄어들까 봐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다 쓸 생각이야. 남는 게 있으면 기부할 수도 있고. 기부요? 도훈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자식인데. 그때 경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식이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지. 죽고 나서 재산만 기대하면 되니?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봤어. 우리도 이제 너희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을 듣자 자식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지훈이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고 들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간다. 계약도 이미 했고 이사 날짜도 정했어.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자식들은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까지 먹고 갔을 텐데 점심만 먹고 서둘러 갔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와 경자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한 것 같아. 경자가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후련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만의 선택, 우리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자식들이 여러분을 부담으로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관 문제죠.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노후를 설계하세요. 저처럼 극적인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해요. 그게 진정한 효도의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